주역 시간이 나옵니다. 주역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양 고전 중에서 최고의 고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5,000년 이렇게 주역 이론이 전개되어 왔고 또 해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비밀에 들어온 그러한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주역 문명을 창출한 민족도 동인족이고 또 이 논산이 그런 점에서 또 유명한데요. 광산김씨인데 일부라고 하시는 호가 일부. 그리고 일부가 쓰신 책이 발을정자 정역을 쓰셨어요. 아마 일부 정역에 대한 소식은 안 들으신 분은 없을 정도로 아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바로 그 열매가 되는 역이다. 복희시의 역은 시의 열매고 시의 참 역학의 시고 그 다음에 이 정역은 역학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봐서 뭐 다름이 없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은 시는 과거의 시였고 지금의 열매는 미래 시로서의 새로운 차원의 열매다. 그러니까 같은 역이지만 역학의 그러한 차원이 새로운 차원의 역을 여기서 사실은 깨달아서 이 지역에서 유명한 정역이라는 이야기 앞으로 가끔 나올 이야기입니다만 그러한 입장에서 주역을 보면 야산이라고 하는 분이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후반에 야산 주역이 유명했어요. 근데 그 야산의 주역은 그 이름은 이달이라고 하는 건데 정역을 먼저 얘기했고 기망이라고 쓰셨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말씀드린 거고요. 야산 주역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만 이름은 이 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역에 이제 해설판도 쓰고 또 그 풀이도 해놓은 사람 중에 근래 그 야산 제자 중에서 대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산자 돌림을 그 호를 산자 돌림을 하는데 다 대산 김석진 씨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사산역은 사실은 종래 역학에 대한 종합적인 풀이를 했을 뿐이에요. 특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역이 종래 풀이로서 풀리지 않는 이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정역이 나옴으로 해서 김항 선생이 나옴으로 해서 일부 선생이 나옴으로 해서 아주 그 베일에 가려져 있던 또는 해명을 못하던 부분이 완전히 열립니다. 아까 우리 열십자 얘기를 했습니다. 10개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완전히 열리는 그러한 하나의 학문적 또는 하나의 그 성통의 새로운 역사가 이 지역에서 연산에서 이루어지는 그 공부하시던 곳이 이제 국사봉이라고 하는데 국사봉 여기도 보이죠? 국사봉 저쪽에 보면은 남동 쪽으로 보면은 그 향적산이라고 그러는데 향적산. 저도 거기서 대학교 1, 2, 3학년까지 겨울, 여름 방학을 보냈고 거기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4학년 1학기까지 2학기 때는 뭐 대학원 공부 또 직장 걱정을 고민하느라고 이제 못했고 그리고 여름 방학까지 4학년 여름 방학까지 사실은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로서는 주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 이제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우리 은사 선생님이 이종호 선생님이라고 향적산방이라고 하는 방을 집을 하나 져놓고 거기서 공부를 해서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고 방학에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그 정역의 세계는 그 당시는 못하는 줄은 몰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만 알고 주역 자체도 제대로 못 읽었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한문을 했습니다만은 주역 공부는 못했어요. 우리 아버님한테 배운 거는 논어까지 맹자, 논어, 사선은 다 배웠고 그 다음에 서경도 조금 배웠어요. 그런데 주역이나 시경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대학을 가게 된 동기도 이제 이정호 교수님이 충남대학교 총장을 하고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시험 본 거 실패하고 길을 하고 100% 바꾸자. 이래가지고 사실은 서울대 시험 봐서 떨어지고 나 길을 완전히 새로 바꾸자 해서 사실은 충남대학교 철학과를 가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총장님이 이제 말하자면 이정호 총장님이시고 그냥 그 양반한테 공부를 했는데 이제 주역의 세계를 이제 알기 시작해서 대학 와서 이제 알고 대학원까지 또 유학까지도 사실은 깊이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학 가서도 대만 유학을 했는데 그 당시는 북경이 열려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공산주의하고 국교가 안 돼 있어서 못 갔는데 이제 대만에 가서 사실은 전공은 학위를 받기 위한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쉽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산 정약용의 사상과 첨대의 사상, 그 영향관계 서로의 영향관계 또는 그쪽에 영향을 받은 거죠 주로. 그런 데서 주제를 가지고 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임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역을 그동안엔 맛을 보고 얕게 했지만 그 후에 본격적으로 해보니까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 이게 주역도 사실 예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자도수가 되면은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세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하고 지금 뭐 완전히 100%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종래 역을 아무리 잘해도 거기서 풀리지 않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뭐 이론이 훌륭해도 거기서 석연하게 풀리지 않는 부분. 일부 선생은 이제 아주 좀 신화적인 그런 전설적인 그런 뭐 분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뭐 잘은 많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 양촌 출신이고 거기에 산소도 지금 이제 있고 있는데 근데 하여튼 그 정역을 공부하면서 보면 지금까지의 세상이 5, 6천 년 인류 문명에 몇천 년 되는 문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로 바뀌는 그러한 예언을 해놓는데 그 이제 변화는 천도 변화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 천도 변화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지상의 변화, 문화적 변화는 이미 전개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변화가 온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물건을 파고 살고 사고 거래를 하고 홈뱅킹을 하고 말이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냥 이 현상적인 세계처럼 앞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여하튼 경마장 가서 구경하던 것이 이제 스크린을 보고 가상 경마를 거기다 배팅도 하고 말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주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한 예언적인 것이 사실 들어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을 정역을 이해를 하려면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름이 제1이라고 해요. 제1이라고 했던 것. 그런데 항으로 바꿨어요. 항은 뭔냐면 항괴가 있어요. 주역에 항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팔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팔괘를 기본으로 이제 외워 두셔야 된다. 항괴는 어떤 모양이냐면 뇌풍항괴예요. 뇌풍항괴. 팔괘는 우주의 가족으로서 우레, 바람, 그 다음에 물, 불, 그 다음에 산, 연못. 그게 이제 육자녀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부모는 뭐냐면 건곤, 천지 부모. 그러니까 우주를 하나의 가족으로 봐요. 그 기본 요소예요. 그 6하고 천지하고 합치면 8개. 그거를 부호로 하는 것이 괴다. 이게 뇌는 우레니까 우레는 우리가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우레가 우르릉쾅쾅 하고 이렇게 칠 때는 우레는 보이지는 물론 않지만 흔들어 깨우는 거라 이런 게 겨울의 잠을 깨우는 만물이 생하는 생동을 하도록 잠자고 있는 만물을 깨우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레에 의해서 진동이 지진이 할 때 진짜입니다.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동이 일어나는 거를 궤 이름으로 해서 진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궤가 상징하는 거는 우레다. 그 다음에 바람을 상징하는 것은 손괴다. 그러니까 진괴가 위에 있고 아래에 손괴가 되어 있는 것, 그러한 괴가 바로 항괴예요. 내풍항괴. 그 내풍항괴가 어떤 괴냐? 왜 그것을 이름자로 나중에 주역에서 깨닫고 이름자로 바꿨느냐? 내풍항괴가 하경, 주역은 상경, 하경이 있는데 상경이 30괴, 그 다음에 하경이 34개 괴. 그럼 합쳐서 얼마예요? 64개 괴. 64개는 기억하시죠? 네. 왜 64개예요? 8괴가 조합을 해서 8괴가 88 조합을 하면 88은 64개. 그래서 그 8괴가 기본 틀이고 64개 꾀는 그것이 조합해서 이루어진 꾀는 그건 작용의 상징이죠. 기본 틀이 8꾀가 기본 틀을 상징하는 상징 논리 체계고 논리의 그 부호고, 그 다음에 64개 꾀는 그것의 작용을 상징하는 논리의 그 기본 틀이다. 말하자면 부호 논리다. 그럴 때 이제 진괴와 손괴, 진이 위에 있고 아래에 손이. 그래서 내풍, 그 진손항 하면은 원래 64개 들어있는 진괴, 손괴하고 또 혼동이 되니까 64꾀를 얘기할 때는 자연물로서의 내풍, 산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하, 화수, 수하, 기재, 화수, 미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물, 구체적인 자연물을 가지고 궤 이름에다가 붙여서 한 것이 64꾀는 그렇게 했고 8궤 이름으로 8궤 안에 다 8궤로 다 자연물을 치환해 바꿔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손항괴라고 안 하고 내풍항괴. 진손항 하면은 64개 중에 진괴도 있고 64개 중에 손괴도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아마 그렇게 그래서 내풍항괴. 근데 그걸 우주 가족으로 보면은 봄에 이렇게 막 바람이 불고 또 우레가 치고 그렇게 해서 자고 있는 생명을 일깨우는 거기 때문에 최초로 말하자면 자연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태어난 우주가족이다 해서 장남, 그 다음에 하나가 장남이면 장녀가 되는 거예요. 손장남, 아니 손장녀, 진장남, 손장녀. 뭐 몇 가지만 외워두셔도 재미가 붙으실 거예요. 그러면 인류 문명으로 말하면은 장남, 장녀가 뭐냐? 선갑자예요. 성인이에요, 성인. 인류의 장남, 장녀가 뭐예요? 성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인류의 막내둥이는 뭐예요?
소남 소녀인데 막내둥이는 뭐겠어요? 군자죠, 군자. 성인 군자. 그러니까 군자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후천에는 군자가 주동하는 세상이죠. 선천은 선각자들이 인도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선천이라고 합니다. 선천, 그러니까 선천은 성인의 말씀이 중요했던 것이고, 그 성인의 말씀은 왜 말씀을 남겼나? 인류가 타락해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각하신 성인들이 인류를 향해서 울부짖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인류의 장남장녀, 문화의 장남장녀, 인류 문명의 장남장녀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장남장녀가 음양이 합덕이 돼야 되는 거죠. 항상 장남만 이루어진 괴라든지 진괴라든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내 진괴라고 해요. 장녀만 이루어진 말하는 손괴만 손하절 이렇게 외워서 아래가 끊어지는 거죠. 아래가 음인. 그런 것이 두 개가 이루어지는 거면 중풍손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장남과 장남끼리 어울려 있는 괴하고 또 장녀와 장녀만 같은 여자 역끼리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괴는 장남장녀라도 그것은 불안정한 거예요. 장남과 장녀가 결합되어져 있는 괴가 바로 성인의 괴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으시고 이름을 고치신 거예요. 황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잘못하면 너무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지금 깨달았다, 내가 좀 안다 해서 뭐 독차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예언을 했어도 또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 어떤 명예나 이런 욕심에서 한 걸로 이렇게 오해해요. 근데 그것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뒤에 한 100여 년부터는 이게 새로운 하나의 의미로 이렇게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제 저는 이종우 총장님한테 학부 때 공부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같은 이제 교수로 있는 유남성 교수님의 지도를 받았어요. 사실은 나는 박사학위 하고 와서 전임이 된 뒤에 주역을 사실은 깊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하여튼 재미있고 새로운 세계관 이런 것이 열리죠. 그러니까 뭐 이런 주역엔 별로 흥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주역이 이게 전부인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야사님, 김석진, 그것도 훌륭한 그 주역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인구를 뭐 전국적으로 누빌 정도였으니까요. 대산 김석진. 그 다음에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분이 하여튼 무슨 산인데요. 그분도 그분 그분은 먼저 돌아갔는데 김석진 씨는 한 1년 전에 돌아가셨나요? 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작년 그리고 그 돌아가시기 한
한 일주일 전까지 강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야산은 물론 야산도 상당히 뭐 깨달음을 얻으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쪽에서는 정역 쪽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무슨 뭐예요? 탄호 스님. 탄호 스님 같은 이런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탄호는 그러니까 주역에도 상당히 밝았던 스님인데, 이 야산에 대한 뭐 이야기는 6.25 때 야산 주역을 공부하는 제자들을 전부 피난을 시켰다는 거예요. 어디로 했냐면 안면도로 가서 6.25를 지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시가 뭐 어떤 예언적인 이런 것도 깨달으신 분이죠. 그런데 주역을 이해하는 방향은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요. 아까 여기 복희시 활궤도는 시에서 싹 트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면, 그 다음에 문왕팔궤도라고 있어요. 문왕팔궤도는 그것이 자라는 과정 논리이고, 그 다음에 정역은 그 우주와 인간의 말하자면 씨 열매가 맺어진 열매의 상징거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주역의 두 가지 역은 복희 팔궤도하고 문왕팔궤도는 전해지지만 정역궤도는 새롭게 등장한 궤도예요. 근데 그 근거 없이 그냥 뭐 멋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설궤 6장의 그 궤도의 형상, 모습을 설명해 놨는데, 그것을 이거는 그냥 복희팔궤도하고 비슷한 내용을 그대로 그 주석을 그렇게 다뤄놨어요. 그러니까 씨를 설명한 복희팔궤도하고 열매를 이제 설명한 궤도인데 그거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인간은 사의 얘기보다는 천도지도와의 관련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데 상당히 말하자면 상징적인 부호 논리고 또 그 다음에 수나 이런 걸 통해서 수를 통해서 시간 논리를 수로서 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냥 말하자면 조금 공부를 하면 재미가 붙는데 공부 안 하면 도리어 와서 앉아있는 게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하신다는 전제를 받고 사실 제가 시작을 하는 건데 많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걸 요점적으로 정리한 것이 이제 동양철학의 꽃 주역의 대강. 사실은 이거 야산 쪽에나 이런 데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종래 해석에서는 볼 수 없는, 종래 해석은 그냥 문자 해석으로 끝났기 때문에 문장 해석이야 뭐 한문 알으면은 문장 해석이 되는데, 그 원리나 그 상징성이나 또는 그 이치를 공부하는 데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그 부호가 8개인데 8개를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대한 설명을 한 설교편을 주역을 공부하려면 뭐 처음에 건곤괴부터 시작하니까 건괴는 뭐고 본괴는 뭐다. 뭐 이것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필요한 거는 괴를 설명한 부분인 설교편, 그게 입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건곤괴를 또 내용을 그러니까 주역은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설교편부터 하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아는 공부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건곤괴부터 얘기를 한다면 책 순서가 건곤괴부터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냥 글자 배워 알라 그 뜻 풀이할라 그냥 거기에 바쁘게 따라가느라고 바빠요. 그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도 모르면서 설명이 돼도 모르고 안 되고 그래서 들어갈 때 힘들어요. 문은 열기는 열었는데 여기 들어가서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 이게 저는 그러한 것보다는 문 열 때부터 이러이러한 약도를 설명을 하고 그 약도대로 우리가 가자면 공부하는 순서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 나름대로 공부 순서를 설교편을 잡은 겁니다. 설교편을 하다 보니까 벌써 설교편에서도 외워야 할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 표로 얘기되어진 부분 이거를 제가 파워포인트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어떠한 방법으로 주역은 말하고 있는가 그 20쪽에 있는 거 사실은 이것을 먼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0쪽을 했습니다. 했는데 설명을 좀 보충해야 될 부분, 신체 비유라든가 성정작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문왕팔계도 하고 그다음에 낙서하고 그다음에 복귀팔계도 하고 그 팔계도의 관계를 설명을 사실은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그 과정 정역의 출현과 이런 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사상 3대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학, 그 다음에 정역, 그 다음에 증산 이렇게 3대 사상으로 보는데 증산도는 주역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나중에 그 증산도 교주인 이 사람들이 정역을 와서 배워가지고 사실은 훔쳐갔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학은 처음부터 또 미래적인 어떠한 예언적인 부분은 있지만 이론적으로 주역 이론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역은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법칙성인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주역에 바탕을 한 것이고 주역에서 예언한 부분을 사실은 정역이 밝혀놓은 것이고 그 예언한 부분의 하나가 설교편에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설교편에 6장이다 이런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설교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뭔 공부를 하냐?
그 다음에는 이제 괴에 대한 말씀과 또는 효에 대한 말씀과 효를 보는 방법이나 괴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문장 해석의 방법, 이런 것들을 종합한 하나의 계사 상하편을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설괴편을 지금 했어요. 했는데 어디까지 했느냐면 3장까지는 이제 한 셈인데 이걸 한 번에 다 이해를 못하죠. 왜?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단순하게 글자 풀이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데 시간은 어떠한 논리로 어떠한 법칙으로 굴러가는가. 그렇다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무가 아니잖아요.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만물이 창장하고 만물이 나서 자라고 이렇게 죽고 하는 그런 지상의 공간에 있는 모든 생명체도 어떤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 법칙을 하나의 공식 내지는 논리 형식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주역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려면 뭐 주역책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만물도 만물에 대한 하나의 만물의 도리도 하나하나 설명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적인 부호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호가 바로 괴다. 그러니까 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 부호의 뜻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진괴 하면은 진괴는 어떤 모양이냐? 진하련 아래가 양으로 이어진 괴다. 진하련 외우시는. 건삼년 곤삼절 그 다음에 진하련 이게 장남괴기 중에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진하련. 그 다음에 장력괴로 손하절.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림으로 설명했죠. 아래에서 모든 것은 지상의 지도는 땅의 도리는 아래에서 위로 자라 올라가니까 그 괴가 상징하는 상징성도 초효가 아래가 시작이다. 그래서 초효라고 그래요. 아래를 육효괴를 말하자면 8괴가 중복 조합이 이루어진 64개 꾀는 모든 꾀들 다 아래 거를 초라고 해요. 초자를 붙였다. 그 다음에 2, 3, 4, 5 그 다음에 초를 붙이면 시간으로 생각하기 쉽죠. 시간 개념의 처음이라는 말은 처음 초자는 시간 개념의 글자입니다. 아래 하자를 쓰지 않고 처음 초자를 쓴 걸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보셔야 돼요. 제일 위의 효는 뭐라고 했냐면 상자를 썼어요. 공간 개념의 글자인 공간 개념입니다. 위아래는 공간 개념이죠. 시작이요, 처음이요, 끝이요 할 때는 이거는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에 쓰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니까 공간 개념으로 하면 제일 아래 하효라고 해야 돼. 하효라고 하지 않고 무슨 효라고 한다고 했죠? 처음 초자를 써서 초효라고 한다. 제일 아래 효는 초효. 숫자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숫자 써서 2, 3, 4, 5 6개니까 3효가 중복되는 조합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6인데 제일 위에 거를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끝이라는 종자를 썼을 거 아니냐. 종자로 쓰면
또 이건 시간으로만 오해를 할 테니까 거기다는 공간 개념을 썼어요. 윗상자를. 그래서 초효 종효라고 하지 않고 하효 상효라고 하지 않고 초효 상효라고 한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주역은 뭐 하는 걸, 괴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사만물 변화에 뭐예요? 부호논리다 이렇게. 기호논리다. 부호논리다. 근데 그 부호나 기호는 상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상징 부호논리. 괴효는 상징, 부호 논리면서 상징 논리다. 그 대전제를 아시고 괴와 효를 대해야 돼요. 상대방,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뭘 알아야, 알고서 만나서 악수를 하고 뭐 사업을 협상하고 그래야지. 거기서 뭐 의도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상대도 모르고 지피지기를 해야지. 되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주역 공부하려고 시작했으면 적어도 괴효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야, 그렇게 되면 태극기의 주인공으로서 태극기가 왜 저렇게 됐는가, 이거 풀어낼 수 있어요. 이게 한국이 왜 태극기를 국기로 했겠어요? 이게 바로 주인 나라예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역의 진리 말씀에 주인공이 바로 한국인이다. 이걸 우연이 아니에요. 이걸 우연이 아닌, 우연인 것 같지만 이건 필연적이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쪽에 곤삼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괴명하면은 건곤, 진손, 감리, 감태. 그 다음에 자연비유하면은 천지, 일풍, 수하, 산택. 그 다음에 가족비유하면은 부모, 장남, 장녀, 중남, 중녀, 소남, 소녀. 그 다음에 신체 비유하면 건수, 머리, 곤복, 진족, 그 다음에 손고, 그 다음에 감이, 그 다음에 이목, 간수, 태국. 이렇게 한번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건삼년, 곤삼절, 진하련, 손하절, 감중년, 이허중, 간상년, 태상절, 건천, 곤지, 진례, 손풍, 감수, 이화, 간산, 태택, 건부, 곤모, 진장남, 손장녀, 감중남, 이중녀, 간소남, 태소녀, 건수, 곤복, 진족, 손고, 감이,
감리 이목 이목 간수 간수 태구 태구 건건 건건 곤순 곤순 진동 진동 손입 손입 감함 감함 이려 이려 간지 간지 태열 태열 이렇게 외우시고 딱 그냥 배 하면 무섭게 무엇을 상징하고 이렇게 외우시고서 공부를 시작하면 취미도 붙고 재미도 느낄 것입니다. 일단 첫 시간을 이렇게 앞 시간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썼는데 누구한테 있나 글자가 무슨 글자세요? 사타구니 고자예요. 뭐그래요? 사타구니 허벅지고 아까 그 서류 여기 여기 주력을 사야 되나 마셔야 이제 어려운데 시간이 좀 같은데? 책 사야 되겠잖아. 너무 11월 주역 아니 11월 달에 무슨 사야 돼? 그러니까 주역 책도 있어요? 주역 책도 있어야 돼. 아니 주역 책이 우리가 나눠주는 저기 여기서 사세요. 급하고 사시면 돼요. 여기서 사면 그거 가져갈 수 있잖아요. 있으면은 답을 들어가면 똑하니 사요. 책 사진 찍어가지고 그 출판사 거 사요. 그러니까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그게 저기잖아요. 허벅지고요. 넓적다리고 서복지고 사타구니고 사타구니고래요 교수님. 허벅지고 사타구니고 기사는 예예 여기 허벅지가 아니고 사타구니고라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 하모니가. 나도 이거 몰랐어. 나 이거 허벅지가 몰라서 찾아왔어요. 천지 네. 나도 말마. 똑같은 거예요. 오래된 책이니. 아이 뭐 이렇게 오래 봐. 교수님 교수님 가르치시는 우리 충남대학교 넓적다리고 독적다리고 넉백다리고 김구선 무게기랑 사타구니는 아니야. 사타구니는 아니야. 교수님 그랬는데 아니야 넉적다리고요. 고관절 할 때. 허벅지 넓적다리. 지금 생각다리고요. 이거는 이게 무릎 슬이거든요. 슬관절. 이거 넣기가 진짜 길관절. 이명희 지사는 천지 고빈이요. 그러거든요. 넉적다리고요. 이게 명문단이에요? 고관절 아니 옛날에 아는 천지 글자인데 명문단 나왔어. 예, 사전도 우리 아버지는 명문단 사전이요. 딱이랑 떨어졌어. 아주 하도 봤어. 넉적다리고요. 이거 받으셨어요? 네. 받으셨죠? 네. 아니 저기 선생님 앞에 그거 하셨어요. 김자가 없으면 사타구니고는 따로 있다. 다지고 사타구니고는 따로 있어. 고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고빈이라고 고자는 사타구니고는 받으셨어요? 여기 따로 있잖아. 그리고 이거 사타구니고요. 이제 어려워. 어렵지 않네. 뭐 그것이 하고 그것이 넓적다리고 넉적다리가 맞아요. 사타구니고는 이게 별 받은 게 아니라 팔 달라고 그랬더니
어디 있는지 못 찾으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기 책에 있는 사타구니는 이게 모디변이거든요. 근데 이거라니까. 점안 찍으면은 이게 아니 문자고 점들어가 모디가 해보자고 어디? 모디. 아 그게 아니고 그러네. 이거 제 건데 그때 제 알려준 거를 그 복사해가지고 애기 그래. 이거는 아니고 그렇지. 이거는 볼시. 사타구니 가면은 이거 나 굉장히 감사하시죠. 열심히 하시고.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내가 그렇게 보내줄게. 공유를 뭐 공부를 뭐라고? 아니 진짜가 엄청 부끄러워. 저 똑같게 생겼어요? 아니 저 안 독해요. 진주광 씨랑 안 독합니다. 아니 회장님이 이렇게 진주광 씨가 고집이 세고 민다든지. 뭘 이렇게 바쁘냐? 강단은 있어. 오정선생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시죠? 왔어요. 아프신가 봐. 바빠. 뵙기가 어려워. 윤정남 씨 오신다더니 안 오시네? 귀여워. 다 너무 뭘 이렇게 싫어요? 시간 있을 때 라떼. 라떼? 라떼. 달라고 해서 내가 윤정선생님 과장님 거기 컵 버리셨어요? 그래. 여기다 이따 가. 언제 온대야 그래서. 그걸 뭐 내일 월요일날 만나기로 했어. 그때 줄게. 그래요. 라떼가 있는지. 이거를 이거. 자기 거 가져가요. 이거를 기억나. 네, 그래요. 너네 누가? 이따 차에다 놓으시고. 제가 끓여온 거예요. 고맙스럽네. 식당 같이. 내가 들어다 보니 잊어버린 거를 나갔어. 이게 뭐예요? 똥집이 여러 맛있는 가지 거. 지금 좋은 거다. 예, 좋은 거예요. 고맙습니다. 우정 선생님 옛날인 줄 알고. 여기요. 내가 다니네. 무정수님 라떼 놓고 이거 이거 회장님이세요. 새로 오신 신입. 잘 잊어버렸어. 오늘 처음에 누가 보시고 오셨어요? 맞을까요? 제가 알아서 왔고. 저기다 이름하고 전화번호 띄어야. 어떻게 되세요? 이름은 알아야지. 성적은 알아야지. 저는 씨가 어디에 믿을 씨. 기억은 한데. 박은실. 이름도 정지야. 백인 카페에서 이런 강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백룡 카페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구청으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왔어요. 우리랑 처음 들었어. 네네 이걸로 약 조금하고 그러는데 뭐 너무 정신이 피해 요하시다고 해가지고 인진 씨. 저기다 전화번호하고 너무 정신사. 여기 여기다가 쓰셔. 맞아. 여기다가 쓰세요. 여기다 썼어요. 아니 두 그걸 번째 왔어요 제가 여기. 이번에 기다고 가자. 자기는 뭐해 고객이라고. 출소 웃어야지. 모여있잖아. 여러 가지 말. 회장님 직업이 나오고 보험이고 하늘의 돈은 없어? 아까 얘기를 좀 못 들었는데 어디 고향 어디시라고? 여기 논산이에요. 아 그러시. 고향은 양촌이 논산에서 살고. 내 몸에다. 양쪽 너 도평이에요? 아니 최강. 최강리. 네. 우리 형수가 거기 있군요. 거기 위에 막 산 이렇게 최강리. 그러면 지금 내동 살아요. 시내 논산 분양대 옆에. 아파트. 예예. 그럼 여기까지 오시려면 한 20분. 차로 차로. 조금 맞아 그치.
아니 저 바빠가지고 이제 나와야 돼요. 제가 본거라고 교수님. 그럼 좋은 거요. 아 그럼 좋은 거. 운전한 거 아실까? 다음 주에 아니 그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공시세가 같이 해서 아는데 저분이 모셔갔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안 하려고 하는 그래요. 그 사람 사람하고 조사님이야? 조사님. 조사님. 조사님 선택. 다음 주에 교수님 저 도서관에 한번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거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추천을 근데 이번에 거꾸로 너무 많아서 지원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중간에 전부 전화해서 교수님하고 시간을 맞춰서 한번 모시고 열린 도서관 논산시 전화해서 주방하고 통화해서 거기 하면 돼. 몇 시 시간은 몇 시? 그러니까 전화해서 맞추셔요. 시간 되면 그게 막 바쁘고 불안하니까 그렇지. 못해. 그래서 일단 물어보자. 저는 땡이 없어. 강의를 여기서 하시면 땡이 없어. 몇 분대에 그러면 그러면은 강의한 여기 수업하는 분들 몇 시간을 그것이 전화해보라잖아. 교수님 제가 일단 전화번호 줬어요. 전화번호 중간 전화번호. 여기서 갈 때 거기 잠깐 교수님 얼굴만 보여주고 모시고 가면 돼. 시간이 뭐 기한이가 예? 아 그거는 같이 다니는데 잠깐 오늘 다음 주에 지금 딸기 축제를 못해요. 아 그래요. 못 들어가. 전화번호.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 책이 없대요? 주역책이 없대요? 아 주역책이 저희가 찍어갖고 나눠준 게 아니고 이게 자체센터라서 중간 할아버지 우리 6시 우리 6시 그런데 3, 2, 4, 4, 5, 5, 3 오늘 딸기 수도 아니 어쨌든 오늘 저는 이걸 뭐 해갖고 4시 안에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예전기를 좀 다녀보고 이따 전화할게. 이런 거는 저기 다 했어요. 이런 서류 같은 건 다 여기서 할 거예요. 이런 거 작년에 그러면 다음에 근데 다음 주에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저 친구한테 아, 조유정 씨. 출퇴근 모셔놓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복습을 다 외우실 정도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이 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3장을 보면은 이제 천지 정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천지가 뭔 괴라는 걸 알겠죠? 네. 예. 괴로 말하면 권고. 건곤괴, 건곤. 그 다음에 산택하면 산은 간이고 네. 태는 택괴죠. 예. 택괴죠. 그래서 산택하면은 간태 이런 게 간태, 간택괴.
그 다음에 내풍, 내풍은 진손괴, 그죠? 그 다음에 수화, 수화는 감리, 감리괴. 그러니까 팔괘라고 하는 말이 나와도 이제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냥 문장으로 말하면 천지, 정의, 산택, 통기, 내풍이 상박, 수화, 불상석, 그러면서 팔괘상착이라 해서 팔괘가 딱 나오는데 팔괘가 갑자기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연물로서 괴를 설명하는 거예요. 괴를 자연물의 입장에서 천지가 정의를 하고 하늘과 땅이 제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산과 태기, 산택은 뭐예요? 간태가 서로 길을 통하고, 내풍, 우레와 바람이, 이 상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좋은적인 관계는 아니겠지. 얇은 박자를 써서 서로 상통을 하되 깊은 관계가 아니고 이루어지고 그냥 야트막한 그런 변화로 관계 지어져 있고, 수와 불상석, 물과 불은 서로 쏘지 않는다. 서로 통하지 않는 거죠. 물에다 불은 물로 끄는데 통하지 않는다는 서로 상극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쏠사자야, 쏠사자인데 여기서는 석자로 발음을 합니다. 선생님, 왜 석자로 할까요? 선생님 여기 질문이 있대요. 우리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아까 크게 말씀하셔야 돼. 자연 비유 있지 않습니까? 자연으로 자연 비유하는 비유. 거, 팔대를. 이게 전부 다 서로 상반된 단어인데 괴가 근데 제일 마지막에 태상절이라는 그 괴에 뭡니까 간태 바로 밑에는 간태는 산이고 그 다음에 태는 연못. 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연모. 그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산과 상반되는 거면 수해야 될 텐데 왜 택으로 썼는지. 서로 반대되는 게 왜 그러냐. 네. 산과 연못이 왜 반대되냐. 왜 연못이란 택제를 썼는지 왜 물은 수를 갖다 써야지. 물은 고여 있을 때는 택이고 네. 물이 고여 있을 때는 택이고 물은 고여 있는 것만을 상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은 말하자면 겉으로는 빛이 안 나요. 빛이 안 나고 어두워요. 빛이 안 나요. 그러나 속이 환하게 보인다. 그래서 가운데가 양이고 아래 위 겉이 아래 위인데 아래 위는 또는 겉은 양으로 지금 이제 감괴를 감괴잖아요. 이거잖아요. 이 말씀 안에 이거 하고 아니. 밑에 작대기. 아닙니다. 무슨 일? 예. 이거 하고 간삼년하고 이태택하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간삼년하고 이거를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반대인데 어째서 간삼년하고 이태택하고 짝꿍이냐. 그 소리. 반대? 네, 반대인데. 반대가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택이라는 것은 고여있는 물이고 수라는 것은 흐르기 때문에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자연 이치를 따진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수로 해야지 전체적인 자연 그 논리를 갖다가 현상을 설명하는데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거 수는 네. 이 물의 속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고, 예, 그렇습니다. 택은 물이 연못에 고여 있는 그러한 것을 상징한 거예요. 그리고 고여 있다 그러면 한정된 범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이제 전 지구적인 의미가 아니다 이런 말씀 아니니까. 이게 태괴가 예. 택이 아니고 모택자가 아니고 물 숫자를 갖다가 해야 되는 왜 그러냐면은 간괴의 산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예.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괴는 부호인데 부호. 지금 이게 택은 이건 아래는 여기 땅이에요. 땅이 양이니까 딱딱한 땅이 밑바탕을 받치고 있고 그 위에 물이 고여 있는 모양이거든요. 아래는 양이니까 땅이고 이건 양이고 양이라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물은 이제 음인데 물이 음이니까 양이 받치고 있는데 거기에 고여있는 물이라는 뜻이라서 그래서 이게 택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잘 들리지 않아서 이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질문 말씀을. 근데 이거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수의 속성, 상징 이것도 상징이고 이것도 상징인데 상징적인 걸 부호화한 거기 때문에 상징을 부호로 바꾼 거기 때문에 여기는 말하자면 자체가 빛을 내는 건 아니지만 속은 환하게 밝고 겉은 부드러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물이다. 물의 일반적인 속성이 이러한 걸로 상징할 수 있고 이거는 바닥이 말하자면 응용되어진 물이에요. 응용에 쓰이는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물의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하는 사실은 이게 천지 자연의 중심적인 두 가지 요소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구성은 하늘과 땅 그리고 수분과 온도로 모든 생명을 말하자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창조의 요소가 수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하는 그 모양이 속으로는 강한 물이 사실은 속으로 강하잖아요. 물이 흐름이 겉으로는 부드러우니 그런 의미도 되고 겉은 부드러운 빛을 안 나는 의미지만 속은 환하게 들여다 보이는 것. 근데 그 대신에 불은 겉으로 빛을 내지만 양으로서 빛을 내지만 그 속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의미라.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수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수하는 항상 이동적이고 유동적이고 그냥 항존하는 건 항존하지만 불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불만이 아니라 이건 온도, 열기 이것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과 온도가 있어야만 모든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하가 바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시간, 그 다음에 땅 공간, 시간 공간만 가지고는 생명이 존재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달나라에 가면 생명이 없듯이 공간이 있는데 땅은 있는데 생명이 없듯이 그래서 생명이 존재하는 중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수하가 중남 중요로 그래서 이 수하로 이루어진 괴가 말하자면 상경과 하경의 중간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상경의 마지막에 가서 30번째 가서 29번 내지 29번하고 30번째가 그러니까 64괴를 시간으로 말하면은 60이고 60 개수고 여기는 4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거,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는 말하자면 모태하고 시간을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괴로 따지면 64개지만 이건 상당히 높은 단계의 설명인데 이야기들이 나오고 질문하시니까 제가 하는 건데 이게 왜 64개냐? 64개도 아까 얘기한 대로 공간의 부호논리인데 부호논리지만 공간을 상징한 논리 체계지만 거기에 시간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시간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60개하고 시간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게 느낌이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60이 뭐가 있어요? 60 갑자 있잖아요. 갑자에서부터 계획까지 계획까지가 얼마예요? 그게 60 아닙니까? 이 64배는 공간의 상징적인 부호로서의 논리 체계를 상징한 논리인데 이 안에는 시간이 빠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되어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는 시간은 어느 걸 쳐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시간은 말하자면 어머니와 공유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4개 괴 부분은 모태 안의 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60갑자를 거기다 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곤정협정 46, 47, 48, 49, 50 거기에 4개 괴는 모태 안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64괴는 공간의 그림 문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순서인데 그 안에는 시간이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공간의 그림으로 그려진 부호 논리 안에는 시간의 수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곤정협정 예를 들면 그건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곤정협정 부분은 어머니 시간이냐 또는 그 뱃속의 아이의 시간이냐 이제 우주를 비유해서 말하면 그 생명체가 말하자면 모태 안에 들어있는 시간은 별도로 시간을 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4개 괴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64개 괴가 시간으로 따지면 60간지 돌수가 되는 것처럼 이 시간 안에 있는데 그 속에서 30번째까지가 말하자면 1번 건괴에서부터 30번께까지가 이게 상경이고 30개까지가 그 나머지 31번째부터 60 몇인가요? 64까지는
30에서 31번부터 64개까지는 하경이라고 하는 이게 나눠놨어요. 근데 그 상경의 건곤 천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수화로 끝난 수화로 수가 29번째고 화가 30번째. 그러니까 건곤, 분몽, 수송, 사비, 소축이, 태비, 동인대유, 겸예, 수고, 임관, 서합비, 박공, 무망, 대추이, 대과, 감리. 그러니까 감리는 수학계거든요. 그러면 시간 공간 안에 물과 불로 해서 생명이 창조되고 자라는 거예요. 그 상경은 선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경은 뭘로 시작되냐면, 아까 막내동이 남녀, 막내동이가 소남 소녀. 소남 소녀가 만나서 후천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택산 함께. 택산 함께가 31번째예요. 함께. 택산이에요. 택은 뭐냐? 택은 소녀께고 산은 소남께예요. 소남과 소녀가 그 후천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경은 그래서 소남 소녀가 만나는. 근데 그래서 택산함. 근데 왜 택이 위에 있나? 요건 아까도 말한 대로 지상의 모든 생명은 자라 올라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은 밑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만나서 완전히 합쳐지려면, 짝짓기가 이루어지려면 땅은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 기운은 땅으로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이 위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녀께라고, 택께는 소녀께라고 했죠. 산은 소남께고. 그래서 소남이 위에 있고 소녀가 밑에 있는 괴상이 바로 하경 첫 번째, 31번째에 놓여져요. 그러므로 해서 상경에서 얘기하는 천지 수하 속의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거기서 자라서 이루어지는데, 하경에서는 인간의 성도, 인간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소남소녀를 거기다 둔 거예요. 그게 후천의 논리예요. 그래서 후천에는 간태가 합덕을 한다. 이 간태예요, 간태. 간태 합덕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주가 다 자라나서 제일 막내둥이까지 다 말하자면 성가를 하는 거예요. 시집장가 가는 거기다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의 인격이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후천은 군자의 인격체를 상징하는 함께를 써요.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는 걸 뭐라고 해요? 함께 만났다 할 때 함자가 나는 거기서 온 거 아니냐 하는. 왜 그러냐면 이 함자를 보시면 이런 함자 이런 단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창이라고 했죠. 창은 뭐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지키는 걸 유지하기 위한 지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예를 들었잖아요. 재물을 하나가 아니고 두 병사를 둬가지고
창을 들고 지키게 하는 거. 이건 천한 일이다. 그래서 천할 천자고 이 물질보다도 재물보다도 성인이 중심이 되어진 이 중도를 더 높게 훌륭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바로 귀한 일이다. 이게 주어가 아니면 한자 풀어내기 어려워요. 사실은 깊은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지키는 거예요. 이거 지키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를 지키냐, 이 상태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 무슨 자냐면 합할합자를 옆으로 놓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합쳐진 소남 소녀가 합쳐져서 가정을 이루어서 합덕을 해서 간태가 합덕을 해서 두 사람의 가정을 이루는 그 상태가 바로 인류가 이상으로 하는 인류 운명의 최종 종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그래서 글자를 함자를 거기다 뒀어요. 근데 그 소남 소녀가 모델로 삼고 또는 가르침을 받들어야 될 가르침을 누구의 가르침을 받들어 살아야 되느냐? 아까 시간에 좀 전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장남장녀만이 이루어진 괴를 뭐라고 그랬어요? 장남장녀 뇌풍 항괴라고 그랬죠. 항. 그 영원할 항자예요. 영원하다. 항상 그렇다 할 때 영원하다. 영원한데 마음이 영원한 거예요. 이건 하늘과 땅 사이에 해가 중천에 딱 있으니까 이거는 해가 저 지구를 졌더라도 내일 아침 또 와서 또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늘 항상 존재하는 게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건 해잖아요. 그래서 이 금자인데 요 마음이 늘 해처럼 이렇게 하자 천상 천하에 이렇게 뭐라면 돌고 있듯이 그것은 언제나 그런 거니까 항상 항자예요. 근데 그 항상 항자를 요 다음 글자에 넣은 것은 뭐냐면 이 장남장녀 성인의 가르침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소남소녀 군자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바로 후천의 완성시대가 바로 그러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31번째 함께 할 때 이거는 함께 그래서 31, 32번째로 시작. 그래서 여기 29, 30분에 수화가 각각 이루어진 괴인데 여기 30, 64, 63, 64에서는 그 수화가 엇갈리는 두 가지 괴로 매듭을 지었어요. 수화기제, 수화기제, 이게 63번이고, 그 다음에 화수미제, 화수미제, 미제가 64개예요. 미제라고 하는 것은 건너갔다. 기제라고 하는 것은 건너갔다고. 이미 건너갔다. 미제라고 하는 것은 아직 건너가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야 돼요. 안일 미자 건널 제자. 그래서 괴 이름이 미제, 화수 기제에서 화수 미제로, 수화 기제로 끝난 것 같은데 다시
화수미제로 이어놨어요. 시간은 어째 끝난 게 아니고 영원하니까 끝난가 싶은 자리에다가 그 다음 절에다가 다시 시작하는 미제로 흘러냈어요.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진리가 영원한 거죠. 그래서 주역은 천지로 시작해서 수하에 의해서 모든 생명,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이 거기서 생장을 하는 그러한 선천을 겪어서 완성되어지는 열매를 맺고 완성을 되는 부부 합덕하는 소남소녀 합덕하는 그 다음에 그 함께가 걸어가야 할 모델 또는 방향, 이것이 성인의 가르치는 함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함항의 인도가 하경에는 인도가 천지지도에 의해서 천지수하에 의해서 자연물이 생겨나고 또 인간도 거기서 생장을 합니다. 완성은 누가 하느냐? 바로 군자가 후천에 군자가 세상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되어 있다. 그러니 그 안에서 군자의 길, 성인의 길, 성인의 가르침, 군자의 그 성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길, 사람 살아가는 길, 그것이 인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어디에서 나왔냐? 천지지도에서 나온 거예요. 하늘과 땅 그리고 물과 불이 그러한 생명 창조의 그 창조 정신에 의해서 인간이 완성하는 거예요. 인도가 완성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주역의 전체 논리 체계예요. 그러니까 인도만 얘기한 인간의 도리만 얘기한 다른 사서 삼경보다 어때요? 근원을 얘기합니다. 주역을 빼놓고는 유교 유학의 뿌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이 바로 인간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필수적 도리. 그래서 사람인 때문에 사실은 필수품 할 때 숫자를 쓴 거예요. 인간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 그래 유교는 인간이 필수로 도려야 할 도리. 그것이 어디에 근거하냐? 바로 천지자연의 질서.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질서와 그러한 덕분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 유교의 최고의 경전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경의 주경, 역경, 그 다음에 시경, 그 다음에 서경, 그 다음에 사서 나오죠. 그래 칠서를 중요시. 중요시는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해요. 정치는 거로만 해석을 했다거나 하면 잘못된 거다. 그것을 밝혀놓은 것이 바로 한국이 그 주인공의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 바로 주인공의 나라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국기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건 우연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동양 문명의 뿌리를 살펴보니까 유화 문명이 홍산 문화가 그 요동 그 요자 멀 요자인데 그 요하를 중심으로 하는 그 문명이 황하의 문명보다 3, 4천 년이 앞섰다는 것이. 그러면서도 복희씨가 복희씨는 자기들 조상이라서는 못해요. 안 해요. 사실은. 황제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황제의 자손이라고 했다. 나중에는 신동씨도
이거 신동씨도 한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었다. 나중에는 치우천왕까지도 치우천왕하고 황제하고 동이족하고 저 화하족하고 대판 싸우는 게 판록대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치우천왕의 그 전설적으로 저쪽에서는 아주 패배한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기록되어 있던 것이 갑자기 어느 날 치우도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문명사를 왜곡한 것이 바로 동북공정이다. 이게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숨겨 있는 복귀씨가 씨를 뿌린 것이 중국에서 자라서 사실은 열매를 여기 연산에서 열매의 역학의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하냐? 바르게 변화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두루두루 다 변하는 것 주역인데 두루주자, 바뀌기 없자, 두루두루 바뀌는 걸 그 원리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다 어떻게 하냐? 꽃 피어서 열매 맺으면 다 열매로서 완성되는 거예요. 열매가 만약에 그것이 어떤 결격사유가 있다면 씨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르게 완성되어집니다. 그 씨가 자라서 꽃 피워서 열매 맺어가지고 바르게 자란 것이 그것이 열매고요. 그 열매는 다음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의 씨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에 결손이 있거나 흠이가 있는 것, 그 씨가 되겠어요? 열매가? 그 열매를 여기서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의 씨다. 그런 정도까지는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바르게 바뀌는 어떻게 바뀌느냐? 윤달과 윤년을 두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세상. 이제 그것이 이제 현대 물리학으로 전체 물리학하고 연결하면 과연 어떤 변화를 해야만 그렇게 되겠느냐. 그러한 의문이 남죠. 그러나 그 원칙은 씨가 열매가 된다는 것은 씨가 완성되어지는 거거든요. 열매로 완성되어지는 거. 그래서 그러려면 거기에 뭐 흠이가 있거나 그러면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열매가 흠이 돼서.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 씨가 되려면 완성되어진 열매. 그러니까 정역은 완성되어진 천지의 하나의 시간 변화, 공간 변화 또는 인류의 문명의 변화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 완성되어진 변화로. 그래 거기에는 말하자면 윤달도 들어서는 안 되죠. 오차가 있는 건 여기 윤달은 오차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360일로 12달 30일 한 달에 30일 자꾸 큰 날이 없어지고 한 달 30일씩 해서 1년 360일로 12달 360일 아주 책력까지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정역의 그 결론이에요. 그럼 과연 현대 물리학적인 어떤 물리적인 전체 물리학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만 그런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봄에 시작해서 다시 봄을 초하루까지 올 때 360일의 제자리에 딱 오느냐. 그런 문제가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논리나 이치로 따지면 정역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예언한 것이 주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어떤 무슨 천지 변화? 천지 변화를 뭐라고 해야 돼요? 무슨 변화라고 하나? 천지가 이렇게 천지개벽. 개벽 논리도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전체의 구조나 이러한 걸로 봐서는 개벽이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어떤 신의 세계나 이런 데서 깨달음으로서 얘기한 거고 그건 현실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정역에서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문제고 또 주제가 할 문제고 여하튼 이러한 과정에서 수화가 선천에서는 서로 이제 반대가 되어서 성공을 시키기도 하고 성공시키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 후천에 가서는 수화가 이렇게 잘 합덕이 되어서 수화 기제로 이루어지. 그런데 그것으로서 우주가 끝나는 게 아니라 미제로 다시 시작하죠. 그래서 영원히 시간의 논리가 전개되어야 된다. 반복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산은 뾰족하고 양이고 그 다음에 그 연못은 운몽 파여서 음이고 그래서 소남소녀로서의 선택을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 말하면 뭐예요? 손이 다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후천은 손. 그래서 간께가 뭐예요? 손이에요. 간은 동방이고 그 간이 정동에 있고 서방이 태방으로서 그 손은 서쪽은 말씀이에요. 입구자. 그래서 손과 말로 그 언행이잖아요. 언행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인류 문명이. 그래서 간태합덕 그 후천의 열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열매를 상징하는 궤도는 그 정역궤도인데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한 대로 29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선우천 변화에는 뭐 이걸 누가 이제 같이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축이 바로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축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보는 관점은 아니야. 지축이 바로 쓸 수. 모든 그 저기 우주의 별이나 또는 전자도 다 타원으로 돌잖아요. 이게 축이 반듯해지면 정원으로는 도는 게 없어요. 실제가 존재하는 건. 물리학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물리학에서 전체 물리학에서 이게 타원으로 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축이 반듯해지면 이건 정원으로 도는데 정원으로 실제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지축이 바로 쓴다는 것도 그것도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축이 바로 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변할 것이냐. 뭐 북극과 남극에 뭐예요? 얼음이 지금 녹고 있잖아요. 그것이 변화를 해서 어떤 말하자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궤도가 360일도 딱 맞아질지 아니면 소행성 같은 것이 지구의 무게에 영향을 줄 만한 소행성과 부딪히는 일이 일어났든지 그게 이제 천지개벽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축이 바로 선대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천지개벽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데 일부 선생님이 얘기한 하나의 인류문화적 변혁은 이미 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뭐 가상세계가 그냥 이제 화폐도 이제 가상화폐가 등장하고 모든 게 가상이 직접 안 가도 되고 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말로 다
해결하고. 그런 시대가 이제 벌써 도래하고 있다. 그런데 그야말로 그 어떤 시간적 변화, 역수 변화라고 하는데요. 시간 책령력자에다 숫자, 역수 변화는 사실은 기미를 여기서 찾을 수가 없어. 그러나 인류 문명사적 변화는 이미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이 괴효가 단순히 그냥 공간의 상징 그림이다라고 도상이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도낙서가 그냥 검령점 숫자가 이렇게 어울려 있는 그러한 것이 공간에 그려 있듯이 이것은 공간의 그림이 시간을 그 안에 시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주역에서 상징 논리는 역수 논리하고 시수라고 했습니다만은 역수 논리하고 그 다음에 괴효 논리가 바로 주역이 논리의 상징 논리다. 두 가지 논리인데 그것이 모두가 결과적으로는 천지 자연의 질서 이것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따로 있고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간 공간이 항상 붙어 있는 그것이 그거를 우리 이제 철학적인 역학적 입장에서는 합덕이라고 하네. 합덕의 논리로 되어 있는 우리가 시간을 따질 때는 수로 따지고 그 다음에 공간의 논리를 할 때는 괴효로 따졌다. 그것을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정의, 산택이 둥기, 산택이 먼저 나오거든요. 이 소남소녀, 그 다음에 장남장녀, 유통, 그 다음에 수하, 중남중녀. 이것이 서로 말하자면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 완전히 합덕은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말하자면 어긋날 척자를 쓴 거예요. 이거 선천에 씨가 싹 트는 상징이기 때문에 서로 어긋날 수 있다. 팔교 상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괴만 얘기하다가 설계편에 수왕자는 순코 숫자가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래 이걸 옛날 사람들은 수하고 괴하고를 붙여서 생각을 못하고 이거 엉뚱한 데서 어디서 뛰어 들어왔다 착간이다 이렇게 봤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을 위주로 한 논리는 수를 상징으로 했고 공간을 위주로 한 논리는 괴효를 위주로 했다. 그것을 이렇게 딱 나눠서 얘기합니다. 수왕자는 순고 지나간 거는 순고. 그러니까 9, 8, 7, 6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게 수왕이에요. 9, 8, 7, 6, 5, 5, 4, 2, 하나. 이거 이렇게 말하자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게 순한 것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건 순한 거예요. 그래서 수왕자는 순고 지뢰자는 앞을 알아가는 건 경험해가고 또 밟아가고 이행해서 가고 거기에 참여해서 가려면 그건 말하자면 여기다 여기 방향이다. 시간에 원래 주어진 방향에 역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 시간의 두 가지 성격을 아주 잘 묘사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밟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에 주어진 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냥 떼물려서 그냥 세월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건 우리가 시간을 역으로 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역은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 또는 주역의 논리는 역수다.
수를 거슬려 변화를 거슬려 보는 것이다. 천지자연의 질서는 자연으로 주어지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되짚어서 그것을 말하는 미래지향으로 이게 과거지향, 미래지향. 시간의 성격은 두 가지가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거와 과거지향적. 앞에 거는 과거지향적. 과거지향성은 쉬운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로 가는 건 주어진 대로 그냥 내바뀐 거. 그냥 살아가는 거는 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방향에서 우리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역이다 이렇게. 그래서 역은 수를 역수. 그러니까 여기서 역은 역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괴를 얘기한 건 줄만 알았더니 이것이 딱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괴 위주의 논리만이 아니라 수의 논리가 들어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상화되어 있는 곳은 어딘가요? 도상화되어 있는 것이 16쪽에 있어요. 16쪽 왼쪽에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런 수녀 원리로 말하고 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내이 동지, 풍이 산지, 우이 윤지, 일이 혼지, 간이 지지, 해이 열지, 건이 분지, 공이 장지. 이건 성정작용에 20쪽에 성정작용에 괄호 안에 있는 것, 괄호 밖에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괴 8가지 괴의 성격인데 그 괄호 안에 있는 이러한 성격도 같이 여기서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4장의 괴의 성격은 바로 성정작용의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어가면서 이 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한번 그래서 3장 4장을 읽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독을 한번 하죠. 이제 2장이다 했으니까 421쪽에 천지정의 여기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천지정의하며 한태리 동기하며 내부이 상각하며 수와 불상속하야 할배 상착하니 수왕자는 숨고 지혜자는 역하니 시고역은 역수야라 우는 제3장이라 내이 동지하고 풍이 산지하고 우이 은지하고 이원지하고 아니 지지하고 태열지하고 건이 분지하고 본이 장지하니라 우는 대사장이라. 코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하고 가도 나을 것 같아서 코를 줄여서 하고를 줄여서 코 원코 형코 있고 원하고 형하고 이렇게 원코 형코 있고 춘향제에 나오는 이도령이 책 읽는데 춘향코 내코
그 부위가 원형, 이정, 일기콘의 장면입니다. 원코, 형코, 일코, 춘향코, 내코 이렇게 쳤다는 거니 춘향제에 나오는 일.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